사람들은 늙으면 자식이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있어야 하고 딸이 있어야 하고 상냥한 며느리가 있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생을. 60이 넘도록 저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았어요. 아들 키우고 딸 키우고 좋은 어미가 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았고 아이들이 웃으면 내가 웃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무너지는 날에는 당연히 그 아이들이 옆에 있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당연하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런데 있잖아요. 막상 제 정신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을 때 제 곁에 있어준 건 아들도 딸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12살에 부모 없이 고아원에 들어온 남의 집 아이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무 의무도 없는, 그냥 옆에 있어준 아이. 처음에 저는 그 아이의 이름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성당 박 회장님이 수십 년째 후원해 오시는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 중 하나, 그뿐이었으니까요. 이름도 사연도 어디서 왔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제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 날에도 자기 이름만큼은 기억해달라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현수예요. 오늘도 왔어요.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건 그 아이 이야기이고 동시에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뜻밖의 곳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1단계 YOU 평범한 일상 그리고 균열. 저는 김순옥입니다. 올해로 66. 경기도 성남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젊었을 적엔 그래도 꽤 활기차게 살았다고 자부해요. 동네 경로당에서 제일 젊은 축에 속했고 매주 수요일엔 성당 봉사를 나갔으며 아파트 3층 베란다에 방울토마토를 키울 만큼 부지런하게 손발을 놀렸습니다. 장사도 해봤어요. 한때는 시장 귀퉁이에 반찬 가게를 냈는데 제 손맛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소문이 돌아서 꽤 오래 버텼습니다. 어묵볶음이랑 시래기 무침이 잘 나갔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지만 그 바쁨이 싫지 않았습니다. 몸이 바빠야 머리가 덜 복잡하다는 걸 그때 배웠거든요. 남편 이정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심근경색이었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저녁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쥐고 쓰러졌어요.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 반찬 가게도 정리했습니다. 혼자서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뭘 위해 일어나야 하나 싶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생전에 그렇게 무뚝뚝하고 칭찬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이렇게 그리워지는 게 사람 마음인지.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나마 성당이 저를 잡아줬어요. 성당은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성당을 다녔으니까 20년이 넘었지요. 그 안에 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는 사람들. 슬아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아들 재민이는 서울 마포에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성실한 아이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말이 없고 표현이 서툴러요. 속으로는 착한데 겉으로 드러내질 못합니다. 며느리 소연이는 어린이집 교사예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살림도 잘하고 명절에도 저한테 잘 챙겨줬습니다. 손녀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지아예요. 6살. 아직도 제 품에 오면 바로 잠드는 아이입니다. 딸 수진이는 대전에서 삽니다. 남편이랑 거기 정착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사위는 공무원이고 아이는 없어요. 명절에나 볼 수 있지만 전화는 자주 합니다. 딸이라 그런지 말이 잘 통해요. 생각도 비슷하고.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약해서 제가 힘들다고 하면 그 애가 더 힘들어합니다. 이 아이들이 잘 크는 걸 보면서 저는 나름 만족스럽게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산 거 아닌가 싶은 마음으로요. 성당에 마리아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성당 마당 끝 낮은 언덕 위에 서 있는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벽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창문은 작았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20명 남짓. 저마다 사정이 달랐지만 다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아이들이었어요. 수녀님이 2분 계셨습니다. 원장 수녀님이신 최수녀님과 젊은 박수녀님. 2분이 아이들을 돌보셨어요. 외부 봉사자들이 돌아가며 도왔고요. 저는 주로 수요일 오전에 나가서 점심을 도왔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가끔은 잡채. 많이 해봤던 것들이라 손이 빨랐어요. 아이들이 밥을 싹싹 긁어먹으면 그게 기분 좋았습니다. 잘 먹는 걸 보면 마음이 흐뭇해지는 건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원을 오랫동안 후원해온 분이 있었습니다. 박성준 회장님.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건설업과 물류업에 걸쳐 수천억의 자산을 가진 분이었는데 겉에서 보면 범접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덩치도 크시고 목소리도 낮고 좀처럼 웃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 앞에서만큼은 달라지신다고 수녀님이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젊은 시절 이 성당에서 도움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그 인연으로 수십 년째 후원을 하고 계셨어요. 건물도 수리해 주시고 아이들 학비도 대주시고 명절마다 손수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멀리서 몇 번 뵌 적은 있었지만 직접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저는 그냥 봉사 나오는 동네 아줌마였고 그분은 저랑 사는 세계가 달랐으니까요. 그 무렵 제 일상은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베란다 방울토마토에 물을 줬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성당에 가거나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가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어요. 평범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균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뭘 꺼내려고 열었는지 잊어버리는 일. 이게 가끔 있었는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주변 친구들도 다 그런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가스불을 켜놓고 한참을 나와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1시간 후에 들어왔는데 부엌에서 냄새가 났어요. 냄비가 바닥까지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불을 켜놓고 나간 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그게 좀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같은 말을 3번씩 반복했다고 나중에 아들이 말해줬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몰랐어요. 3번 다 처음 하는 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은 성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10년 넘게 다닌 그 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던 건데 그 순간만큼은 알 수가 없었어요.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 알던 건물들인데 그게 다 낯설었어요. 20분쯤 그렇게 서 있다가 마침 성당 쪽으로 걸어가는 이웃분을 만나서 겨우 따라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냥 무서웠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내 안에서 뭔가 부서지고 있다는 느낌. 해시태그 2단계 NED 무너지기 시작하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소견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머리로는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치매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아직 손녀랑 숨바꼭질을 할 수 있고 된장찌개 끓일 때 순서를 다 기억하고 어젯밤에 무슨 드라마를 봤는지도 말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읽은 책 제목도 기억하고 수십 년 된 친구 전화번호도 외우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은 한동안 유지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살면서 준비가 필요한 일들이 있었지요. 결혼 준비, 출산 준비, 남편 장례 준비. 다 힘들었지만 다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이는 준비였어요. 내 기억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준비라니.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건지. 병원 로비에 앉아서 한참을 그 생각을 했어요. 밖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오래오래. 마이너스. 아들한테는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걱정만 시키겠다 싶었고 솔직히는 무시당하는 게 두려웠어요. 에이 엄마 별거 아니에요. 다들 나이 들면 그래요. 이런 말을 들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건망증이 좀 심해지는 것 같다고. 그때 재민이가 한 말이 이거였어요. 엄마 유튜브 너무 많이 보시지 마세요. 건강 관련 영상들이 과장이 많아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못했습니다. 걱정해서가 아니라 축소시켜서 안심시키려는 아들의 방식을 알았으니까요. 그게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도. 단지 감당하기 싫어서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라는 것도. 근데 그게 더 외로운 거였습니다. 딸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마음이 여려서 제가 힘들다고 하면 자기가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제가 도리어 딸을 달래야 하는 상황이 돼요. 기운이 없을 때 그 역할을 하는 게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알고 혼자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변한 것처럼 성당 봉사를 나갔습니다. 거기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괜찮았거든요. 밥 짓는 냄새, 아이들 떠드는 소리, 수녀님들 웃는 얼굴. 그게 저를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서 간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그 무렵부터 저는 일기 비슷한 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질 것 같아서요. 노트를 하나 샀어요. 표지가 꽃무늬인 작은 노트.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을 써두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뭘 먹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날은 쓸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집에 있었다고 아침에 토마토에 물 줬다고 저녁에 드라마 봤다고. 그걸 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하루가 이렇게 작구나. 근데 이 작은 하루들이 사라지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기억은 그냥 기억이 아니었어요. 기억은 내가 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내가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하는 것, 내가 어제 누구랑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하는 것, 그게 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그게 사라진다는 게 저는 살아있는 채로 지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시태그 3단계 지호 현수를 처음 만나다. 그 아이를 처음 본 건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고아원 마당에서 혼자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들 학교 갔거나 마당에서 공이라도 차고 있을 텐데 이 아이만 혼자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이 작았어요. 그 작은 손으로 열심히 낙엽을 모으고 있는데 표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멍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1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작고 눈이 유난히 컸어요. 머리카락은 좀 덥수룩하고 교복 바지는 발목 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좀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녀님이 귀띔해 주셨어요. 저 아이는 현수라고 해요. 이번 달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대요. 외가 쪽에 친척이 있긴 한데 아이를 맡을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요. 처음 왔을 때는 밥도 잘 안 먹었어요. 지금은 좀 먹고 있지만 말이 거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고아원 아이들의 사연이 다 저마다 애잔하지만 봉사자가 모든 아이의 사정을 일일이 가슴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담으면 제가 못 견뎌요.
저는 그냥 밥을 맛있게 지어서 아이들 잘 먹이는 역할을 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저는 찌개를 끓일 때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요. 기름 없이 달달 볶다가 고춧가루 넣고 한 번 더 볶은 다음 물 붓고 김치 넣고 끓이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국물이 더 구수해지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이라는 걸 봉사 다니면서 알게 됐습니다. 밥상을 차렸고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수가 밥 먹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빤이요. 다른 아이들은 먹는데 집중하는데 이 아이만 밥그릇도 안 보고 저를 봤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입술을 살짝 달싹이다가 참는 것처럼 다시 다물었어요. 저는 국자를 들고 아이를 봤습니다.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잠깐 있다가 작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응? 이 김치찌개 우리 엄마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 눈에 울음이 맺혀 있었습니다. 참고 있는 울음이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을 조금 내리깔고 손은 수저를 꼭 쥐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국자를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근데 괜히 국자를 내려놓으면 이 아이가 더 울 것 같아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국을 더 떠서 아이 그릇에 얹어줬습니다. 그래? 엄마가 맛있게 해줬겠네.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은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눈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참고 있는 울음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저는 알았습니다. 어른도 그게 힘든데 12살짜리가 그걸 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이너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도 성당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또 그 낯설음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알던 길인데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지도를 켜보려 했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지도 앱을 찾는 것도 잘 안 됐어요. 화면을 보고 있는데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이 길을 모른다는 게 창피해서 못했어요. 당신 혹시 여기서 얼마 안 되는 아파트 가는 길 아세요?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릴까 싶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아주머니 왜 거기 서 계세요? 현수였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했어요. 제가 서 있는 걸 먼 데서부터 봤다고. 가방을 메고 교복 위에 파란 점퍼를 걸치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여전히 좀 덥수룩했고요. 아, 나 좀 길을 헷갈렸어. 괜찮아.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저를 봤습니다. 그 큰 눈으로요. 어른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른 같았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꿰뚫어보는 것 같은 눈이었어요. 어디 가세요? 데려다 드릴까요? 12살짜리 아이가 저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우습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는데 어쩐지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아이한테 걱정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먹먹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동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걱정이었어요. 그게 더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됐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어서 들어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먼저 걸어갔습니다. 근데 아이는 제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거기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봤을 때 아이는 아직 거기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요. 해시태그 4단계 SEARCH 가족 앞에서 혼자였다. 아들 재민이한테 처음 치매 진단 얘기를 꺼낸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지아가 제 무릎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재민이랑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 좋은 날에 저는 잠깐 용기를 냈습니다. 재민아, 엄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 갔더니 초기 치매 소견이 있대. 아들은 밥 먹다가 잠깐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에 그거 되게 많이 나와요. 건망증이랑 치매를 착각하는 경우가.
엄마 연세에 그 정도 건망증은 진짜 흔한 거예요. 병원들이 노인 환자들한테 과잉 진단하는 경우 많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제가 오늘 날씨가 흐리더라 같은 말을 한 것처럼. 별것 아닌 말을 한 것처럼. 그게 아들의 방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걱정이 돼서 차마 직면하기 싫어서 축소시키는 걸. 인정하면 본인이 뭔가를 해야 하니까. 근데 그날 그 말이 이상하게 많이 아팠습니다. 의사한테 들었을 때는 그냥 막막했는데 아들한테 저렇게 넘겨지니까 외로웠습니다. 아들에겐 내가 아픈 게 불편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쁜 아들이 아닌데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수진이한테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울었어요. 바로. 말을 꺼낸 지 30초도 안 돼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떡해. 그럼 나 대전에서 올라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지. 병원은 어디 다니는 거야. 사위한테 말해야 하나. 내가 올라가서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더 외로워졌습니다. 딸이 울고 있는데, 나를 걱정해주고 있는데, 왜 더 외로운 걸까? 그건 아마도 딸의 울음이 저를 위한 울음이 아니라 딸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울음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가 아프다는 게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생긴다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였으니까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나를 위해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엄마 괜찮아. 저는 딸을 달랬습니다. 아픈 사람이 걱정해주는 사람을 달래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 소연이는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나쁜 며느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고부간에 크게 다툰 적도 없고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왔고 제 생일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연이가 재민이한테 하는 말을 제가 듣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을 쓰고 나오다가 방문이 제대로 안 닫혀 있었어요. 소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진짜 그렇게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나 어린이집 일도 있고 지하도 있는데 우리 집에 모시면 이나 어떡하고. 재민이가 뭔가 작게 말했는데 잘 안 들렸어요. 소연이가 또 말했습니다. 요양원을 미리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곳은 대기가 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화가 안 났습니다. 오히려 쓸쓸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본인도 일하고 아이도 키우고 거기다 치매 시어머니까지 감당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제 짐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도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좀 슬펐다. 이유는 쓰지 않겠다. 5단계 FIND 현수가 찾아왔다. 그날 저는 성당 봉사를 마치고 고아원 마당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마당 구석의 나무 아래에. 오래된 벤치라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거기 앉으면 성당 지붕이 보이고 하늘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 같았어요. 아까 찌개에 소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수녀님한테 2번이나 여쭤봤는데 2번 다 맞게 넣었다고 하셨어요. 아이들도 잘 먹었고요. 근데도 불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넣었나?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기억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가? 그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게 무서웠어요. 내 기억을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게. 현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교복 셔츠를 입은 채로 마당을 지나다가 저를 봤어요.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머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날 추운데. 그냥 좀 바람 쐬고 싶어서. 현수는 잠깐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딱 와서 앉았습니다. 아이 특유의 아무 거리낌 없는 움직임으로. 어른이라면 여기 앉아도 되냐고 물었겠지만 현수는 그냥 앉았어요. 저도 여기 바람 쐬러 왔어요.
그러더니 우리 둘이서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마당 나무를 흔들었어요. 잎이 몇 개 떨어졌습니다. 멀리서 성당 종소리가 들렸고요. 현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어디 아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표정이 아픈 사람 표정이에요. 12살짜리가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뭘 알겠어 너가. 엄마가 아프던 때랑 비슷해요. 혼자 있고 싶어하고 말 안 하고 눈이 멀리 보이는 거.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던 때. 이 아이는 엄마가 아프는 걸 곁에서 봤겠구나. 아프던 엄마 옆에서 이 아이도 이렇게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가슴 어딘가가 꽉 막혔습니다. 나 기억이 가끔 없어지려고 해. 저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제대로 못한 말을 이 아이한테 해버린 겁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어쩐지 말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판단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할 것 같지 않아서요. 그냥 들어줄 것 같아서. 현수는 눈을 깜박이더니 말했어요. 얼마나요? 길을 잊어버려. 알던 길을. 현수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다녀드릴까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내가 왜 그래? 그냥요. 심심하기도 하고 밥도 맛있고. 아이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 앞에서 처음으로 제 아픔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부터였습니다. 현수가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를 마당에서 기다렸어요. 아주머니, 저도 이쪽 방향으로 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사는 고아원은 성당 안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거짓말이 고마웠습니다. 이유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당신을 걱정한다고 말하는 게 쑥스러우니까 마침 저도 이쪽 방향이에요 하고 자연스럽게 옆에 있어주려고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성당에서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현수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걷는 내내 제 옆에 있었어요. 가끔 제가 멈추면 같이 멈췄고 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 하면 자연스럽게 옆에서 조용히 방향을 바꿔줬습니다. 저한테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함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다정한 일이었는지. 아들은 제가 뭔가 잘못 알면 정정해줬어요. 엄마 그쪽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맞는 말이고 나쁜 마음이 아닌 건 알지만 그 순간 저는 틀린 사람이 됩니다. 현수는 틀리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맞는 쪽으로 갔어요. 그게 달랐습니다. 어느 날 걷다가 현수가 말했어요. 아주머니 어릴 때 뭐 좋아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 어릴 때 떡볶이 좋아했어. 우리 동네에 할머니가 리어카 끌고 오셔서 파셨는데 40원이었나. 그거 사 먹으려고 동생 과자 먹은 거 엄마한테 이르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했어. 현수가 웃었습니다. 소리 내서 웃는 걸 처음 봤어요. 그거 좀 나쁜 거 아니에요? 조금.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걸으면서 제 어릴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수는 별 말이 없어도 제가 말할 때 항상 저를 봤어요. 눈을 맞추면서. 그게 좋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싶어서. 6단계 TAK 기억이 사라져도 현수는 왔다. 겨울이 됐습니다. 그 사이 제 기억은 더 빠르게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를 잊었습니다. 수첩에 써놨는데도 수첩을 펴보는 걸 잊었어요. 며느리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올랐습니다. 소연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이 순간 텅 빈 곳에서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입안에서 맴도는데 밖으로 안 나왔어요. 손녀 지아가 왔을 때 지아가 저한테 뭔가를 조잘조잘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뜻이 안 닿았어요. 지아가 할머니 왜 그래요? 하고 물을 때야 제가 멍하니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스불을 켠 것도 잊고 밖에 나갔습니다. 마트를 다녀오는데 1시간이 넘었어요.
아래층 이웃이 냄새를 맡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했고 관리사무소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뭘 사러 왔는지 잊어버려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러다 불나면 어떡해요? 아래층에서 신고까지 했잖아요. 진짜 이렇게 되면 혼자 못 계신다고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고는 냄비를 씻어줬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줬고요. 가기 전에 현관문을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시설 좀 알아볼게요. 진짜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화가 안 났어요. 그냥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그 사이 현수는 왔습니다. 수요일마다. 가끔은 수요일이 아닌 날에도. 학교 끝나고 오는 날도 있었고 토요일 오전에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성당 마당에서 만났는데 언제부터인가 아이는 제 아파트 앞까지 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아주머니 저 현수예요. 오늘 잠깐 왔어요. 제가 문을 열면 아이는 그냥 들어와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 숙제를 하거나 저랑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날은 제가 뭔가를 하면서 중얼중얼 말을 걸면 현수가 대답을 해줬어요. 맞장구를 치거나 질문을 하거나 그런 날은 집이 좀 덜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이를 몰라보았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날이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는데 낯선 아이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아이가 잠깐 멈췄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현수예요. 성당 고아원 현수요. 아주머니 김치찌개 좋아하는 아이요.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면서 눈을 마주쳤어요. 저는 그 눈을 보다가 조금씩 기억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아 현수. 그 눈이 큰 아이. 맞아 현수구나. 아이는 그때 웃었습니다. 안도하는 웃음이었어요. 다행이다 라는 얼굴의 웃음. 그 웃음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얼굴이었는지.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저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현수야, 넌 왜 자꾸 와?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그냥이 어딨어. 엄마 생각나서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쿵했습니다. 엄마? 엄마도 아팠을 때 혼자 있으면 무서워했어요. 옆에 있어주면 괜찮아 했고요. 근데 저는 어려서 많이 못 있어줬어요. 아이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병원에 혼자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어려서 못 갔어요. 약도 혼자 사러 가야 했는데 그것도 못했고요. 나중에 엄마가 많이 아플 때 저는 학교에 있었어요. 학교에서 집에 왔더니 엄마가 없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현수는 시선을 내리깔고 말했어요. 아주머니한테는 있어줄 수 있잖아요. 이제. 저는 그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어요. 이 아이는 엄마 곁에 있어주지 못한 죄책감을 저한테 갚고 있었습니다. 아니, 갚는다는 말도 틀렸어요. 그냥 이 아이는 옆에 있어주는 게 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외로움을 알고 있었으니까. 뭔가 할 말을 찾았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어요. 한참을. 박성준 회장님이 고아원을 방문한 날이 있었습니다. 연말이었어요. 회장님은 해마다 연말이면 직접 오셔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선물도 가져오시고 아이들이랑 밥도 드시고. 저도 봉사를 나갔다가 그분을 뵀습니다. 회장님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현수 옆에 앉으셨어요. 두 사람이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걸 멀리서 봤습니다. 회장님은 현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셨어요. 현수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수녀님이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회장님이 현수를 눈여겨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오셨을 때 현수하고 오래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게 왜인지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도 어릴 때 이 고아원에 있었다고 했어요.
전쟁은 아니었지만 어릴 때 어려운 사정으로 부모를 잃고 여기서 자라셨다고요. 이 성당, 이 마당, 이 2층짜리 건물. 여기서 먹고 자고 학교를 다니셨다고. 그러니까 회장님은 현수 안에서 어린 날에 자기 자신을 보셨던 거겠지요. 아무도 없는 아이. 근데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은 아이. 어느 날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회장님이랑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래? 회장님이 자기도 여기서 컸다고 하셨어요. 어릴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뭐 하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뭐라고 했어? 현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 곁에 있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이를 봤습니다. 사람들 곁에. 네. 아픈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되니까요. 저는 오래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된다. 그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어른들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7단계 RETURN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때.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가 중기로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들으니까 또 달랐어요.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갔다는 말이 초기라는 말보다 훨씬 무겁게 들렸습니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아들은 시설 입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시설이에요 라고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고 식사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다고. 그게 다 저를 위해서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성당 봉사를 나간 날 저는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다가 울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싶어서. 이 냄새, 이 부엌, 이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고아원 마당. 수녀님이 옆에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토닥이셨습니다. 그게 더 위로가 됐어요. 그날 현수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는지 교복을 입고 마당에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아이도 알았나 봐요. 제 표정에서 혹은 수녀님한테 들었는지. 아주머니 이제 못 오세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현수야. 이제 엄마는 여기 못 올 것 같아. 저는 아이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날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수는 눈을 깜박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그러더니 그냥 같이 걸었습니다. 성당 마당을. 한 바퀴. 천천히. 말없이. 그 마당에 봄볕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무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걸음걸음을 지금도 압니다. 기억이 많이 사라진 지금도 그날 그 마당, 그 아이의 손이 따뜻했던 것만은 압니다. 시설에 들어간 후에도 현수는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의아해했어요. 저 아이가 왜 오는 거예요? 수녀님이 전화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수는 매주 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꼭 들고. 어떤 날은 귤, 어떤 날은 요구르트, 어떤 날은 과자, 어떤 날은 그냥 빈손이었어요. 빈손으로 올 때가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현수예요. 그 말로 시작했습니다. 항상. 제가 알아보는 날도 있었고 못 알아보는 날도 있었습니다. 못 알아보는 날엔 현수는 그냥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억지로 기억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어떤 날은 제가 현수를 보고 재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현수는 잠깐 멈추더니 말했어요. 네, 맞아요. 저 왔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현수한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야, 왜 거짓말을 해? 나라고 하면 안 되지. 현수가 대답했다고 해요. 아주머니가 편안하셨잖아요. 아들은 그 말에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나중에 수진이가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재민이가 현수한테 밥을 사줬다고 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아들 혼자 현수를 불러서요. 거기서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솔직히 말해. 뭔가 원하는 거 있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현수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하는 거 없어요. 그냥 아주머니 혼자 있는 게 싫어서요. 아들이 또 물었대요. 그게 뭔 상관이야. 넌 남인데. 현수가 잠깐 있다가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혼자 있으면 무서웠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옆에 있어줬어요. 아들은 그날 밥을 먹다가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나중에 수진이한테 눈이 좀 빨개져서 나왔다고 했어요. 재민이는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시설에 오는 날이 좀 더 늘었어요. 박성준 회장님이 현수의 대학교 입학을 돕기로 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학금이 아니라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후원하시기로 했다고요. 학비만이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다고. 현수가 시설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 저 이제 대학 가게 됐어요. 저는 그날 기억이 좋은 날이어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뭐 하고 싶어? 현수가 말했습니다. 사회복지 하고 싶어요. 왜? 아주머니 같은 분들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할 것 같아서요. 혼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어요. 속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따뜻한 것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그런 웃음이에요. 현수야. 네. 너 참 좋은 사람이다. 현수가 눈을 찡긋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그 눈이 촉촉해졌어요. 아주머니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요? 내가 그랬나요? 그냥 밥을 끓이고 옆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8단계 CHANG 내가 살아있었던 이유.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쓴 게 아닙니다. 기억이 맑은 날에 딸 수진이한테 조금씩 말했던 것들을 수진이가 받아 적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기억이 있는 날에 수진이가 왔을 때 저는 말을 했어요. 현수 이야기를, 마당에서 빗자루 들고 있던 아이 이야기를, 걸어다니면서 저를 데려다 준 이야기를, 손을 잡아준 이야기를, 수진이가 울면서 받아 적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날들이 흐립니다. 아들 얼굴도 딸 얼굴도 가끔 모릅니다. 남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정우가 왜 오늘 저녁을 안 먹으러 오는지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잘 안 보입니다. 어떤 날은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이 방이 어딘지 이 침대가 어딘지. 그래도 현수가 오는 날은 압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주머니 저 현수예요. 그 목소리가 들리면 안개 속에서 뭔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성당 고아원 현수. 눈이 큰 아이. 내 김치찌개를 엄마가 갖다고 했던 아이. 그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기억만큼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치매 진단을 받고 처음 한동안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삶이냐 싶었어요. 기억이 없는데 살아서 뭘 하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는데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 생각이 밤마다 들었습니다. 다들 잠들고 나서 혼자 창밖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구나. 지워지면 다 끝인가. 그러면 괜찮은 건가. 그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현수가 왔습니다. 매주. 아무 의무도 없이. 아무 이득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그 아이가 오는 이유를 제 기억 어딘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살게 했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어가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오늘 뭘 했는지 기억 못해도 이 아이는 내가 지난주에 어땠는지를 기억한다는 것. 내 이름을 내가 잊어도 이 아이는 나를 아주머니라고 부른다는 것. 그게 살아있는 이유가 됐습니다. 수진이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현수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이야기를 이렇게 세상에 내도 되겠냐고. 현수가 대답했대요. 잠깐 생각하더니
아주머니가 저를 오래 기억 못하시더라도 저는 아주머니를 오래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한테 현수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수진이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읽고 오래 울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삶을 살게 하는 건 반드시 혈연이 아닙니다. 자식이 곁에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고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사랑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가장 약한 순간에 아무런 의무 없이 그냥 옆에 있어줍니다. 그게 누구의 아이일 수도 있고 누구의 이웃일 수도 있고 누구의 제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 없습니다. 내 혈육이 아니라서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서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쩌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현수일 수 있습니다. 현수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도 없이 가족도 없이. 그런데 그 아이가 저한테 가르쳐줬습니다.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걸. 상처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니, 오히려 상처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더 잘 알아보기도 한다는 걸. 그리고 곁에 있어준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요즘도 현수가 옵니다. 이제 대학교 2학년이래요. 사회복지를 배우고 있고 실습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 현수가 왔을 때 저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진이가 나중에 알려줬어요. 현수야, 너 밥은 먹었어? 현수가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네, 먹었어요. 뭐 먹었어? 김치찌개요. 저는 잠깐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맛있었어? 아주머니 거보다는 못해요. 저는 웃었다고 합니다. 수진이가 그날 병실 문 앞에서 그 대화를 듣다가 그냥 복도에 서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묻고 싶어요. 당신 곁에는 지금 현수가 있나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혈연이 아닌데도 당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면 당신이 누군가의 현수가 되어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도 됩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어도 됩니다. 가끔 이름을 불러줘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늙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반드시 당신을 기억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삶에도 현수가 오기를 바랍니다.